미국이 포기했던 무기를 한국이 개발해내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너도나도 사겠다며 난리인데 이번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해상 침투를 계기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 등에서 무슨 일을 해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는 불도저로 6m 높이의 철제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렸고 수백 명의 무장대원들이 모터사이클, 픽업트럭,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 벽을 넘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도 모터보트를 사용해 이스라엘 영토에 침투해 왔습니다. 다른 곳은 쉽게 뚫렸지만 그나마 방어를 했던 곳은 해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침입 시도를 격퇴했다며 해상 전투 장면을 공개했는데 하마스 보트에 미사일을 발사해 박살냈고 탈출하는 테러범들을 소총과 수류탄으로 제거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반격으로 가자항에 있는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마스 특공대가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이스라엘 해안으로 몰래 침투하거나 그간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하마스를 통제 가능한 위협 세력으로 봤고 국경을 뚫고 육, 해, 공 다양한 루트로 전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세력은 헤즈볼라가 될 것이라 예상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2006년 7월부터 유엔이 휴전을 중지하기까지 34일간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에서 160명, 레바논에서 1200명이 사망하고 양측에서 30만 명과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서쪽 바다를 통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침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쪽에서의 공격 형태가 드론이나 소형 보트, 패러글라이더 등 값싸고 효과가 큰 공격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략에 미국도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자살 테러를 감행해 미군 1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미 해군은 해전에서 주로 하품과 같은 대형 대함미사일이나 SM-2 같은 대공미사일을 활용해 왔는데 고속소형 함정을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2007년 미 해군연구소는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MOU를 맺고 신형 70mm 로켓 유도무기를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명 로거로 불리는 저가 유도 영상 로켓 사업입니다. 한국이 유도 조종 장치와 구동 장치 등을 만들고 미국이 탐색기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비는 600억 원이 들었으며 2010년 6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 연구를 마친 로거 사업은 미국 측에서 갑자기 발을 빼면서 부득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고 AI진엑스원이 시제업체로 참여하며 2012년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비공 개발의 핵심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인 히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표적 근방까지 비행 후 영상 탐색기를 사용해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돼 다중 표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형 함정 대응으로 비공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70mm 유도 로켓은 대부분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조사하고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 표적만을 지정해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공은 다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고 차량 탑재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뿐 아니라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가 한 차량에 탑재돼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2개의 발사 장치에서 한꺼번에 40발의 비공이 발사됩니다. 비공 미사일 가격은 2억 원 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30% 수준이라 달당 6천만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적의 소형 선박이나 공기부양점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체계입니다. 해안에 설치된 기존 해안포는 6월 25일 전쟁 때 쓰던 전차 포탑을 떼내 개조한 것으로 병사 수명이 달라붙어 수동으로 톱니바퀴를 돌려 조준을 하는 방식이었고 고속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가까운 해군기지에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공방급 공기부양정 140여 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속 96km 속도로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를 이용한 상륙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어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1개 대대가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고안포에 공기부양정 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고
서북도서에 상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라 기습 상륙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육지에서 출동할 경우 대응이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평도에는 2017년부터 비공이 배치돼 있습니다. 싼 가격에 아주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 전쟁 발발 시 최대 8km 밖에서 고속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의 공기무양점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비공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됐고 2017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됐습니다. 1호 무기 개발 사업이 평균 5터부터 6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르게 진척됐죠. 비공은 높은 가성비로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의 군수물자 조달 프로그램 FCT에서 19개 후보 사업 중 1순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포기했지만 한국이 개발을 마친 유도무기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CT는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이 다수 참여한 바 있으나 국산 유도무기가 대상이 된 것은 비공이 최초였죠. 2019년 10월에는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안흥시험장에서 10발을 발사해 10발 모두 표적에 명중시키는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와이 인근에서 열린 임팩 훈련 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라도함에 탑재된 비공에 각국 해군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AIG 넥스원은 국산 유도무기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 대표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함께 공동 수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전시회에서 무인수상정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 발사대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검 2 무인수상정에 비공을 장착해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의 핵심 경쟁력은 해외 유사 무기체계 대비 값이 싸고 단독 작전이 가능한 독립체계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가 적극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반미 행보가 국내 방산업계의 호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방산은 미국과 무기체계가 같다. 무기 1위 수입국이던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방산무기는 국가에 따라 운영체제가 달라 기존에 구입한 무기와 호환되지 않으면 연속성 있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2020년까지 5년간 약 845조 원 상당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해외 무기 수출 1위 규모입니다. 사우디가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와 친밀도가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이들 나라의 무기를 도입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반면 국내 방산무기는 미국과 호환이 잘 되게 제작돼 사우디가 수입해도 무리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를 예멘 접경지역 부대에 실전 배치했고 릭넥스원의 유도 로켓 비공도 곳곳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외신은 사우디가 한화와 1조 원 규모 방산 계약을 했고 AIG넥스원과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UAE가 예멘 후테 반군 퇴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천억 원 상당의 천무 수출 계약을 한국과 맺은 바 있지만 사우디가 천무와 비공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등 요격체계 수입을 요청했지만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거절당하자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한국인 상황입니다. 천무는 강철비로 불리는 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입니다. 최대 사거리 80km 정도로 분산탄을 쓸 경우 300개의 자탄이 축구장 3개 넓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참모총장은 천무부대를 방문해 주요 부품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군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초계정 합정에 릭넥스원의 비공을 탑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함정은 프랑스 업체가 건조해 사우디가 총 12척을 구입해 서부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여기에 한국 무기가 탑재된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미사일 업체의 자존심을 한국이 꺾었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 한국을 찾은 빈살만 왕세자 일행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30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입국해 1박 2일간의 일정 중 2일째 방문 일정으로 이곳을 택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도 한화와 AIG넥스원, 현대로템 등과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BOE와 AIG넥스원의 천공 2 무기 수입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UAE 또한 천무와 천궁1을 수입한 바 있고 새로 도입하는 팔라지 3연안 수찰선에는 비공 탑재도 예정돼 있습니다. 즉 한국 무기가 중동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적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진엑스원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 2025년이면 3천억 원대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4천억 원대로 전년과 비교해 390% 폭증했고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4.5%에서 지난해 18%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으며 비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사태로는 드론이나 소형함정 등의 강한 무기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기술을 더 높여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은 그간 석유를 대거 사들이며 사무디의 환십을 사왔지만 한국이 베트남에서의 준비를 거쳐 사무디까지 확장하자 종국의 조선업 장악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함명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말표하며 조선업 모음을 언급했고 자국 말주에 힘입어 1위에 모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멀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무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해왔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말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사전 작업에 중국 언론마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실적 발표 때 선박기자재 핵심 부품 제조 사업과 원천기술 내재화를 통한 라이선스 수익 사업을 확대해 사업지 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멀크선이나 유조선 등 중국의 저가 수출와 맞서야 하는 부분에서 해외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생산중심 제조업은 지급에 한국을 잇게 한 일능 공신이지만 미래 한국까지 책임져 주진 못합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조선업계가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수량 면에선 한국에 역전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 10월까지 국가별 누적 수주량에서 중국이 59%로 한국 24%를 크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 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용가는 도크가 거의 다 차며 선별 수주에 나선 영향도 있습니다. 렌즈 운반선 등 고부가 저탄소 선박 부문에선 비교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계약된 LNG선 42척 중 22억을 한국조선해양이 따낸 바 있습니다. 이에 연간 수출 목표인 157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타르에너지와 LNG선 17척 건조에 대한 함의각서도 체결한 만큼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선박 물운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56%민 고무가 저탄소 선박 건조 수주 점유율을 2030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LNG 운반선 기준 60%인 기자재 국산 화물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 7,100억 원의 국비를 집중 투입하며 지원할 예정인데 렌즈나 암모니아, 수소 운반선 등 탄소저압 선박 기술에 2,000억 원, 자유운항 선박 상용화 기술에 1,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용 절감과 민력 조달을 위해 해외 거점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96년 베트남에 설립한 현대베트남조선이 크게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리조선소로 시작해 현지 직원들에게 선박 노하우를 축적시킨 뒤 2008년 신조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신조 조선소로 전환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현대베드납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농나바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멀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 이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무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 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대베트남조선의 롤량을 배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나 설계 등 리스크 요인 관리에도 직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현대베트남조선은 인건비 절감과 숙련공 육성, 철저한 납기 관리까지 가능한 조선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업 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 정부기관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산하 인력 송출 기업과 전역 군인을 활용한 기능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1단계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근무할 자격을 얻게 되고 능력이 검증되면 한국조선소에서도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밀려드는 일간의 도크를 풀 가동하고 있는데 2028년 인도 계약이 대부분 찬 반면 생산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해외에서 조선소를 개발하려면 현지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사우디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도 유조선 설계 및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지 인력 파견도 준비하는 등 현대베트남조선의 성공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1월 6일부터 사우디 합작조선소 아이미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작조선소 설립에는 정기선 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합작조선소 설립을 설득한 결과 사우디가 2016년에 발표한 비전 2030 사업으로 선정됐고 사우디 국왕은 예정 부지인 알헤어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과 사우디는 합작조선소 건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우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킴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름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도크 3개와 골리앗 크레인 7기 등을 갖출 예정으로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지분은 20%로 2019년 맺은 계약에 따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건조될 때마다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챙길 수 있습니다. 1971년 영국 조선업체 스콧 리스고로부터 설계 도면을 입차해 첫 선박 건조에 나선 지 50여 년 만에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의 지분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벌시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 선박은 바흐리가 발주한 대형 벌크선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생활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한국에 와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열건 계약의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또 IMI 옆부지에서는 현대중공업, 아랍코, 사우디 투자공사 두스르와 공동 투자한 선박 엔진 합작사 막인 공장이 설립 중입니다. 2025년부터 이곳에서 현대중공업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와 SEMCO를 설린해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현대중공업과 사우디가 선박 엔진 공장을 착공하자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한 제조원체 임원은 이제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배에 실어 보내는 대신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자산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달성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로열티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 둠 천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종은 기술 수출을 통한 수익 확보로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며 문통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에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선박이나 군함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중공영과 사우디는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IMI 천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물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자국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한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천대와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중국 업체들이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선업 1위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이며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다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익을 바로바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600억 달러, 약 207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3터부터 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안은 올 들어 달러에 대해 5.7% 가치가 하락했고 9월에는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바로바로 자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이유는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반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중국에 묶어두는 대신 서방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입니다. 서방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애국 마케팅 등이 서방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어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국채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상은행 미국 뉴욕 지점인 ICBC 파이낸셜 서비스, F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25조 달러 규모 미국 국채시장 거래가 한때 중단됐는데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손상을 입은 공상은행은 미 국채 거래 결제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가 담긴 USB를 직접 거래 당사자인 브니 멜런 은행에 보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건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커 집단 록비트이며 이들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터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되어버리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금융 굴기 나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축구 굴기 등등 일단 굴기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해당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하락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에 대해 중앙집권적이고 동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책임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복무하는 금융을 구축하겠다며 한마디로 금융 굴기를 천명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금융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책임을 맡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자 결국 중앙이 지방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 굴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의 이탈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경영자들의 실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위의 최고 경영자 천샤오지에 역시 실종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천샤오지에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실종된 것입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삼장된 오화제약의 자오빙센 의장 역시 연락이 끊긴 뒤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창업자 시자인 회장이 구금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업인들의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분위기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으며 잘하고 있던 회사들조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 부문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미다 잘 잡으면 된다며 민간 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장점인 전 주석이 2000년 세계 대표론을 발표하며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면서 자본가와 지식인도 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민영기업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국유기업이 정유, 은행, 통신,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한 중국에서 민영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약 60%를 책임지고 특히 일자리의 90%를 제공할 정도로 채용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배달음식, 차량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대졸자 등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2012년 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가 이렇게 시 주석의 직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교수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2021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와 게임 업체를 규제하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중국의 인터넷 IT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원의 알리바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27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국의 뜻을 거스리고 미국 증시에 삼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출시는 결국 잦은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민영기업 규제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약속, 즉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중국 사회계약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혼다와 닛산은 중국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집중됐던 아이폰 생산기지를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비오이는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가전기업 하이센스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2025년부터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몰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그룹 합작사로 전 세계에서 연간 7만 퍼부터 8만 대의 전기차를, 지난 9일 폴스타는 라에서 열린 폴스타 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 다각화 전략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 사 불를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는 안팎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도 살기 위해 탈중국 러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항복선언과 같은 방미를 결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터부터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만나다 해도 갑자기 양국의 기본적인 경쟁과 갈등 구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갖고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도 긴장은 완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예전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띄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이 민간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초대받은 농부들이 1985년 시진핑이 무명 관리이던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이다.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이자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애 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에서 발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가 어느새 미국에서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패기장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동맹국의 전력 강화를 위해 중고 F-22 전투기들 저렴한 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F-22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KF-21의 5세대 개발에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KF-21의 F-22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벌어진 미 공군 전투기 연합훈련 노던에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놀라운 전투력을 뽐낸 기종은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고 있는 F-22였습니다. F-22 기종과 F-15 기총이 한 팀이 되어 F-15, 16, 18 전투기 팀들과 싸운 모의 공중전에서 F-22가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고 144대의 4세대 전투기들을 격추한 것이었죠. F-22는 왜 미국 공군이 세계 최강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종인데요. 미 공군 역사상 공중 지배라는 표현을 쓴 기종은 F-22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2014년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이즈 격퇴전에 정밀 공습을 위해 투입된 F-22는 단 한 차례도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군조차 F-22의 출격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아예 작전 수행 자체를 몰랐죠. 시리아군 역시 눈앞에 지나가는 F-22의 존재를 레이더를 통해 인지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실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그 미군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F-22는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로도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F-22 기체 가격은 많이 내려간 기준으로 대당 약 2천억 원으로 평균 1천억 원 정도 하는 F-35의 2배에 달하며 유지비도 F-35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국방비로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미국이나 운용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원래 75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생산한 것은 195대 정도였고 이 기체조차 미국은 운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이 F-22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게다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F-22가 현대 공중전에서 효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새로운 항공전자전 장비의 등장으로 F-35가 공중전에서 F-22를 능가한 지 오래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기동성만으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전자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F-22를 계속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량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비싼 F-22들 기준으로 개량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 물건이 될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22를 차라리 퇴역시키고 6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6세대 개발을 추진 중인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인 NGAD 개발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F-22 퇴역을 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은 F-22에 대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내년에 F-22, 32대를 퇴역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E-8 조기경보통제기, KC-10 공중급 유기, A-10 공격기 등 총 310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현역 전투기를 폐기하고 레이드 개발에 비용을 쏟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전투기들이 애리조나에 있는 퇴역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현역으로 충분히 쓸만한 미국 전투기들을 한국이 수입해 국군 공군력 강화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F-22는 미국이 타국의 수출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기종이지만 최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며 질적, 양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느 때보다 은밀하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하마스로 인해 중동과 유럽의 신경이 쏠린 상황이지만 본래 미국에서 21세기 가장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경계하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정책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경고했었는데요.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최소 200여 대의 J-22 생산된 것으로 보이고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을 60%부터 80대로 가정했을 때 2025년 중국 J-20 전투기 수량이 500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미국이 2023회 개연도 예산으로 도입한 F-35 전투기가 도합 61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전력 증강 속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중 102대는 동맹국에게 배정된 물량으로 다른 기종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미국이 한 해 추가한 전투기 수량을 다 합쳐도 중국 J-20 기종의 생산량에도 못 미칩니다. 최신형 전투기를 붕어빵 찍듯 찍어내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과제였던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폭발적인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투기 생산에 힘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수 생산 능력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맞서 전투기 전력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무기 생산은 물론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한 동맹국으로 한국만 한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원래는 중국을 견제할 키플레이어로 호주를 주목하며 기술 이전은 물론 무기 도입에 대해 각종 허가를 내준 미국이었지만 최근 호주 총리가 중국을 찾아가 시진핑과 독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미국 입장에서 호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할 여유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판매하지 않아왔던 F-22를 포함한 퇴역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죠. 만약 F-22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면 국내 항공우주 기술력의 퀀텀 점프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대받는 부분은 역시 KF-21의 F-22의 장기와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블록 3 사업을 통해 완벽한 5세대로 바꾸는 것이 KI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만 F-21을 한국에서 살펴보고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장시간에 걸쳐 개발해야 할 블록 3 기술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22에서 얻을 수 있을 기술은 스텔스 설계, 내부 무장창, 엔진 등이 있는데요. F-22의 내부 무장창은 무려 무기를 발사하는 중에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닫히기까지 고작 이 초박에 걸리지 않아 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격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F-22의 내부 무장창을 한국이 분석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무장 스텔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엔진 국산화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가 거의 전부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도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의 F-119 엔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산화 시기를 10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 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와 닮은 KF-21이 F-22의 DNA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F-22와 KF-21이 이토록 닮은 전투기가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KF-21 개발에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바로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인데요. KF-21 개발 당시 항공전자,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개발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KF-21의 다른 기술은 몰라도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KF-21 개발이 벽에 부딪힌 이때 F-22 랩터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한국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레이시온을 비롯해 주요 미국 방산기업에 근무하며 F-22의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시몽 박사는 모국을 위해 귀국하여 KF-21의 항전 비행 제어 파트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며 KF-21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22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한 만큼 KF-21은 F-22와 더욱 유사한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패를 줄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시몽 박사는 한국의 F-22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잡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F-21에 정말로 F-22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은 그는 미국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2021년 2월에 출소했죠. 이렇게 박시몽 박사의 희생을 통해 KF-21은 F-2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차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22의 진짜 피를 수혈하며 4.5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를 흡수한 KF-21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로 재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된 KF-21의 비상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